전쟁을 준비하려면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한국은 이제 미국의 도움받아서 철저히 감시하겠죠. 발사가 임박할 경우는 사전에 타격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수도권의 민간인을 상대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가 집중적으로 포격할 텐데 가급적 빨리 제거할 거죠. 그리고 그런 사이에 시간을 벌어놓으면 이제 미국의 중원전력을 이제 반격을 하겠죠. 그런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자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출입을 하시고 이렇게 그동안 리서치도 해오시면서 많은 거를 보셨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뭐 실용적인, 현실적인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아, 그게 막 있다면 벌써 무너졌겠죠. 네. 아까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하면서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상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뭐 가진 수를 썼는데 양쪽 체제가 다 현재 상태는 건재하지 않습니까? 네. 건재하는데 그 한방 딱 한 발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그 마법의 탄환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서서히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북한을 말라 죽이는 그러니까 외부의 현재 이제 대북 경제 제재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더 촘촘하게 더 강하게 하면서 북한 경제를 말려 죽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한류를 북한사에 깊숙이 더 활발하게 침투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두려워하는 방법인데 북한의 김여정까지 그러니까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까지 나서서 대북 전단 삐라살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반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 삐라 불법 서로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아 그때 몇 년 전 국회에서 됐는데 이제 통일부나 이런 데서는 그거 좀 융통성 있게 네. 하긴 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지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뭐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단체가 주도를 하는데 예. 민간에서도 예. 하니까 예. 그러겠네요. 맞아요. 그 무슨 저도 들어보니까 무슨 저기 북유럽 국가들에서 무슨 그 재단 같은 데서도 한국에 자주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삐라 그런 거 날려보내고 풍선 날려보내고 막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권 문제로 이제 인권 문제로 맞아요. 인권 문제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 사안을. 예. 그렇구나. 그 옛날에는 햇볕 정책이라는 거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또 개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은 그 나름대로 절반의 성공, 예, 그 북한 사회를 좀 더 뭐 어떤 그 외부의 영향력에 좀 더 이렇게 끌어오고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변화까지는 아니었지만 기반을 마련할 때는 그때 남북 관계가 좋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걸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당초 목표했던 거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평화 체제의 정착이라든지 뭐 어떤 긴장 관계 완벽한 완전한 해소 이런 거는 현재 못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참 이 국제 질서에서는 힘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힘을 바탕으로 평화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북한하고 대한민국의 전력 60해 예. 이렇게 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전력을 갖고 있는지. 예. 2년에 한 번씩 난 국방백서에서 남북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그래픽을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만든 그래픽인데 2020년 국방백서 기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수적으로는 앞섭니다. 상비병력에서만 보면은 한국이 국군이 50만 명을 넘는데 북한은 128만 명이죠. 3배는 안 되고 2배, 2.5배 정도 되나요? 2.5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육해공군 모두 해서 북한이 다 앞섭니다. 수적으로는 예, 많이 앞서죠. 많이 공군도 많네요. 공군도 많습니다. 와. 예. 전투기 여기 전투 임무기라는데 전투기 흔히 전투기죠. 전투기 많은데 410대, 한국이 410대고 북한이 810대. 여기도 한 2배 차이 정도 나죠. 그리고 해군 전투함 정보면은 90척과 420척. 예. 3배에서 4배 사이군요. 그리고
육군 군단급 부대만 해도 12개와 한국이 12개, 북한이 15개. 예. 전체 병력은 36만 5천 명이고 북한이 110만 명. 예. 3배가 넘죠. 예. 엄청 차이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양적인 그 차이에서 오는 그 불리함을 많이 덮고도 남고 있다는 게 제 평가입니다. 그럼 북한이 그래도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만만치가 않아서 이게 막 실제 군사력 수준은 되게 처참하다. 뭐 네. 움직이는 그런 게 없다. 실제로 무기가 그렇죠.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인가요? 처참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상당한 무기 대부분이 낡았고요. 낡아가지고 그 핵심 전력 보면은 뭐 1980년대 개발한 게 그나마 최신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이 낡았는데 움직이는 게 가동하는 게 지금 신기할 정도의 그런 무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뭐 가끔 어떤 이벤트용으로 했지만 6.25 때 쓰던 T-34도 뭐 가끔 끌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아마 현역은 아니지만 북한의 예비군 예비군 정도에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만은 예, 그럼 T-34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전투기만 보면은 뭐 미국 19, 21 이런 비행기들이 23 이런 게 이제 주력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수함 같은 경우도 뭐 1950년대 설계했던 로미오급인데 이게 상당히 시끄러워가지고 뭐 바둑 경운기라고 막 그런 식으로도 불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탱크만 봐도 요즘에 우리는 뭐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네. 투표 전차가 있는데 최신형이죠. 근데 북한은 가장 최신형 선군호인데 이게 아마 T-60이나 70이 이런 오래된 탱크를 기반으로 재설계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낡았을 뿐만 아니라 뭐 무기도 그렇지만 훈련이 중요한데 북한이 아무래도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유류라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량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탱크도 많이 실전에서 야전에서 굴리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제 모형 비행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조종하면서 입으로 두두두두두 네. 이거를 공식 훈련입니다. 도보 비행 훈련이라고 걔네는 부르는데 예, 이런 걸 할 정도니까 말을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게 저희가 북한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선중앙 TV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이 아. 한 명이 모형 비행기를 들고 그래요? 예, 조수죠. 뒤에 있는 전투기 조종사가 예.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조이스틱 같은 거 이렇게 뭐 틀 가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 가고 오른쪽으로 입으로 얘기하면서 두두두두두 이렇게. 아, 그래요? 예. 그럼 그거를 왜 내보내는 거예요? 글쎄요. 그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이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코미디라고 드는겠죠. 예.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러면은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거는 동의하세요? 저 개인적인 평가는 다른데 일단은 그 세계 5위라는 게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예, 일본도 이겼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일본이 저희 6인가 7인가 그랬죠. 아. 예. 거기서 나온 군사력 평가 지수가 있는데 그게 그냥 그 웹사이트를 거기 가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엔터테인먼트 라고 나오는 그래요? 예, 이게 어떤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좀 어떤 엄밀한 어떤 평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인지 이 사이트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통계들 있지 않습니까? 인구, 재정, 뭐 지리적 여건, 뭐 이런 것들 사회 기반 이런 공개 정보를 바탕 나름대로 임의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수치를 매기는지 그 모델도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대충 우리가 세다 이 정도의 의미만 거기서 볼 수 있으면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로 볼 수 있는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수익을 매긴다면은 한국이 한 10위권 안에 든다 봅니다. 일단 뭐 1, 2, 3위는 뭐 정해졌죠. 미국, 러시아, 중국일 테고 그 밑에는 인도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을 가지고 있고 해외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국, 프랑스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략 6위까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이 그 밑에는
하위권, 그러니까 10위권에서 하위권이, 그러니까 한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 요 국가들이 10위권 안에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탑 10에 드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실제 전쟁이 나면요. 한국군하고 북한군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작전 계획을 미리 세워놓아가지고, 아. 예, 물론 작전 계획대로 전쟁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네. 상당한 앞으로 이렇게 진행 걸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단기 속결 지원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급적이 빨리 하는 데는 그래서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보통 북한은 빠르면 사흘, 늦으면 닷새 안에 이 결판을 짓겠다는 이런 의도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흘과 3일이나 5일이라는 숫자는 이게 미군을 비롯해서 해외에서 증원 전력이 한국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전에 뭐 전쟁을 아예 그냥 이기든지 아니면 최소한 유리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의도로서 세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단기 속전전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은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에 100km 이내, 100km 이내 병력의 70%, 전체 화력의 80%를 앞에다가 배치하는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쟁이 만약 개시가 된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 방사포가 있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무인기도 많이 나오는데 무인기,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이번에 이란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상대로 했듯이 일제 사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제 사격 목표는 전후방의 군사 시설이나 주요 목표이겠지만은 수도권 특히 수도권에 있는 민간 시설도 무차별적으로 타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적 혼란이 크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동요가 일어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피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도로가 막히고 전방으로 부대를 전방으로 보내내는데 기동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런 효과도 이루면서 민간인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기네들이 눈을 강조했지만 핵도 쏠 것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이 보유할 것을 추정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들도 쓰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기는 게 목표니까요. 전쟁이 이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기계 부대를 앞세워서 단숨에 한국 깊숙이 내려가려는데 옛날에 2010년에 그 북한의 탱크 사단의 훈련 장면이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그 눈 덮인 길 옆에 이렇게 표지판이 보이는데 중앙고속도로 춘천 부산 김해 창원 이런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 탱크 부대를 기계 부대를 앞서서 전쟁이라면 사흘에서 닷새 사이에 김해 창원까지 내려가겠다는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냐? 우리가 먼저 북한을 쳐들어갈 일은 뭐 쉽지는 않겠죠.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사전 이렇게 전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준비하려면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한국은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히 감시하겠죠. 그래서 대비 시간을 충분히 벌려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 시간이 개전증 만약 뚜렷하다면은 일단 킬첸이라고 가지고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사전에 발사 징후가 임박할 경우는 사전에 타격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민간 시설 수도권의 민간인을 상대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가 집중적으로 포격할 텐데 그것을 대화력전이라고 해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먼저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거 펼쳐가지고 가급적 빨리 제거할 거겠죠. 그리고 그런 사이에 시간을 벌어놓으면 먼저 미국의 증원 전력이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국가들도 필요할 경우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 겁니다. 그런데 증원 전력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일단 반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작전 계획을 양측이 둘 다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이 나면 서로 다치긴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적은 피해로 이겨야 하겠죠. 큰 피해를 입고 이기는 승리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 그래도 좀 안전한 지역이 있나요? 아, 아 제가 그 2017년에 네. 그때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고 북한이 미사일 뻥뻥 쏘고 핵실험하고 네. 우리 트럼프가 코피 작전을 터뜨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내 핵버튼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할 때 무렵에 농담 삼아서 구체적인 지명을 들면 또 거기 계신 분들 싫어하실 테니까 산골 많은데 심심유곡에 가면은 심심유곡에 그 생존 배낭 쌓아 들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 대도시나 이런 데 위험한 거죠. 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제일 거의 선제 타격 지역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선제 타격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노릴 테고 예,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그리고 아무래도 저기 대도시 인근이 북한이 노리는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군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옛날인가 어떤 책에서 봤을 때는 전쟁할 때 그래도 뭐 역사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공격 안 한다고 웬만하면 무슨 전쟁 협약 같은 거에 나와 있다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예.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려고 결정을 했고 목표 지점을 놓고 고심했는데 교토를 뺐습니다. 근데 교토를 뺀 이유가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그 역사 주적이 많은 유서 깊은 도시이기 때문에 뺐는데 북한이 그런 것까지 고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다르니까.